2022년도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1교시 홀수형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역할의 확대, 2번 생산성의 증가, 3번 내향성의 감소, 4번 경직성의 감소, 5번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역할이 상실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빈곤이 오고, 그 다음에 유대감의 상실이 오고, 4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유대감의 감소, 유대감의 상실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보기,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자, 이 문제는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수정 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 인근이죠.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입니다.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자,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해서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자체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맞는 정답은 3번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기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자, 낮 동안만 맡아서 하면은 뭐죠? 저녁에는 다시 어르신이 계신 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방문요양, 2번 방문간호,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가 뭐냐 하면 낮 동안 맡아서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맡아서 보호했다가 다시 어머니가 집으로 오신다 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주야간 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에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가 주야간 보호 서비스죠. 그래서 인근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요즘 보면 주야간 보호센터가 아마 많이 눈에 띌 겁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에 문제 자체가 재가급여라고 물었죠. 재가급여라고 물었으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에 서비스가 있죠.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금 나온 주야간보호를 묻는 문제나 아니면 단기보호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가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주야간보호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단기보호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거는 우리가 분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5번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이 장기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장기요양 비용을 청구하고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은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익액의 20%를 국고가 부담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2번은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3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해주고요.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때는 통합해서 징수를 하고 징수 후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의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0입니다. 요거는 교과서 42페이지 표를 자세히 한번 참고를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6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보기 간식을 포함한 식사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 개인활동지원서비스, 5.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자, 여기에서 간식을 포함한 식사돕기는 식사도움이라고 보면 되고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는 이동도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이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이 11가지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그럼 보기에 있는 식사도움이라든지 어르신이 신체를 이동하는 데 도와주는 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딱 3가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진 말로 하면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신체 활동을 지원 서비스 해주려면 필요한 게 식사 도움을 하려면 밥을 지어야 되겠죠. 취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세면 도움이나 구강 관리나 옷 갈아입히기 이런 거 했을 때는 뭐예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려면 어떻게 해요? 갈아입힌 옷은 다시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탁이 들어가고 다음에 어르신의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야지 낙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체를 도와주는데 보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다음에 4번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딱 2가지가 있죠. 외출 시 동행이나 일상업무 대행. 그래서 동행, 대행 나오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5번에 있는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선생님들이 무슨 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또 조금 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같은 표준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는 문제도 시험에 꼭 한 문제 정도 등장하고 있는데 40회 오전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유형 문제도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 48페이지 표를 잘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보기,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예문에 있는 거는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옹호자 역할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옹호자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거하고 딱 매칭이 되는 거는 2번입니다. 다음 8번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 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자,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2, 3, 4, 5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요인이 있고요.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의 요인이 있고 가족 상황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관계망의 요인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가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에 있는 부양자의 사회적인 고립이 되면은 부양자가 부양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은 이 말이죠. 노인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지지망이 없을 경우는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교과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5번이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입니다. 노동에 관한 권리는 휴식이라든지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는 거. 다음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이나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1번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과서 93페이지 표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엄난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제대로 잘 연결된 것은 5번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엄난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또 엄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자, 직업윤리 원칙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우리가 선택한다.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우리가 거리를 둔다는 것은 직업윤리에서 어긋납니다. 5번은 개인정보를 요양보호사와 공유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다음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대상자의 현금을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2번은요. 우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있으면 꼭 받아야 되겠죠.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4번은 유도가 틀린 거죠. 5번은요.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이러면 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절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상비약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자, 이럴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는 거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맞지 않는 우리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절차를 잘 설명하고 어떻게 해요? 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예문들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개인정보에 관한 얘기죠.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한 요양보호사는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우리가 말을 해서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자, 여기서 묻는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조건으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은 복도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은 우리가 지나다니거나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물건이 쏟아지거나 하면은 분명히 다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위험. 2번 문턱을 설치하는 것도 위험하고 3번은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까는 것도 매트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4번은 바닥에 물을 뿌려주면은 어르신들은 물기가 있으면 훨씬 더 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고 5번은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둬서 어떻게 해요? 불을 끄지 않고 켜두기 때문에 우리가 낙상할 위험성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다음에 정비 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가 있을 때,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계단 높이라든지 밤 근무 시에 너무 어두운 조명, 이런 것이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우리가 분간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 17번,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에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자, 이 문제는 인플루엔자, 독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하고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독감의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일단 안정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해열 진통제나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고 매년 1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정답은 2번, 치료제를 혹시 처방을 받았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가능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그래서 교과서 126에서 127페이지까지 1번에서 11번까지가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다 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의 분비가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5번입니다. 교과서 128페이지에 보시면 소화기계의 특성이 1번에서 9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은 다 내용을 반대로 얘기한 거고요. 5번이 정답인데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노인들은 변실금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20번,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천식을 발작시키는 관련 요인은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답은 흥분이나 스트레스도 천식의 발작의 원인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이 될 경우에 천식의 발작의 원인이 되겠죠. 21번,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혈압은 우리가 측정하는 시간이라든지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 저지방식 하라고 그랬는데 15g 이상의 염분을 섭취하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은 저지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겠죠. 다음 4번은 고혈압이 조절된다고 해서 약물 중단을 우리가 마음대로 중단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5번은 대부분의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의 90% 이상이 1차성, 본태성 고혈압이 많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자, 골다공증 문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해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죠. 골다공증하고 시험에 또 짝꿍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이라든지 평평한 흙길 걷기라든지 체조 이런 거를 많이 함으로써 관절에 무리는 주지 않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좀 많이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9회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40회 때는 골다공증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햇빛도 좀 쐬어줘야 되고, 다음에 저체중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상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다음 23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번은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자, 전립선 비대증의 관리, 예방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피한다. 그래서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원인은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비만하거나 세 번째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전립선 비대증이 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려면 정답이 그런 음식을 피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대상자의 피부계의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가 보고해야 하는 상황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에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피부계 노화의 일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발정이 생기거나 갑자기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떤 질환의 하나의 일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보고를 해봐야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선망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선망의 증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요. 다음에 선망의 치료 및 예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물을 수도 있고 하나 꼭 집어서 진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체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회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압력에 대해서 물었죠. 자, 그래서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해주고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두고 일상생활의 절차나 규칙이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선생님들이 자세히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의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자,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자, 눈물의 양이 감소입니다. 다음에 3번은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고요. 4번은 빛에 순응하는 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5번은 가까이에 있는 물체의 초점을 맞추는 게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우리가 노안이 오는 겁니다. 자, 2번에 있는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우리가 둔감해지고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지방 충족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중에서 시각이나 청각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당뇨병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인지, 당뇨병 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당뇨병의 약물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많이 묻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 하면 우리가 다음, 다뇨, 다식, 다음에 체중 감소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 1번은 갈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갈증이 증가하겠고요. 2번은 식사량이 증가하겠고요. 3번은 소변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다음에 4번은 말초 부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 이상 및 저하가 옵니다. 다음 28번.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자, 정답은 방광염이니까 염증이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수분 섭취를 왜 할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 그래서 요로감염이나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같은 게 있겠고요. 또 폐렴, 다음에 고혈압이나 협심증 이런 분들은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요.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도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는데, 심부전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들은 수분을 충분히 많이 섭취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29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이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 자, 여기서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요인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해서 잘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나 다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많기 때문에 기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은 관절의 뻣뻣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3번은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증가가 아니고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기 때문에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은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해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의 운동 문제가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점 정리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의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게 묻기도 하고, 또 어떤 게 물어요? 노인 운동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겠죠. 30번.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4.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예, 노인성 질환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2번은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른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서 시간이 길어지고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가 아니고 축적이 되어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5번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보다는 우리가 시력이 잘 안 보인다든지 약물의 용량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이런 거는 예측했던 문제죠. 1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번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되겠죠. 65세 이상이니까.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차 기본 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를 접종을 하고 이후에는 10년마다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년마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10년마다로 바꿔야 되겠죠. 다음에 4번에 있는 대상포진은 50에서 64세 때 1회 접종하고 65세 이상일 때 1회 접종합니다. 다음에 5번에 있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214페이지에 노인의 예방접종 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항상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서비스 제공의 내용 및 시간, 다음에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자, 우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수기로 잘 안 하죠. 두 번째 하는 것이 RFID라고 해서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보호사라든지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수기 작성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자, 다 태그를 찍는 그런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33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1번 대상자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2번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보고, 3.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보고, 4.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보고, 5번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도 보고, 6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고입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치약을 숨겨놓고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어르신의 상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요 근래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19세 이상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2번은 자발적인 본인 스스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죠.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했다가 맞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19세 이상인 사람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야 되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우리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요 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들어왔어도 그 환자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료기관에서는 통증 완화는 해줘야 되고요. 영양분 공급은 해줘야 되고 물 공급은 해줘야 되고 산소 공급은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1번은 동공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동공이 풀리죠. 우리가 쉽게 하면 동공이 확대되고 고정됩니다. 2번은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색깔이 진하게 됩니다. 4번은 잠자는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4번은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이 점점 싸늘해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35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보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앞으로 시험에 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